네, 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간입니다. 약 2주 넘게 집에서 또는 연구실에서 옹색하게 촬영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스튜디오로 다시 나왔습니다. 환하죠? 아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이 스튜디오가 장용진 기자의 하객진을 찍는 곳인데 하객진은 조회수가 30만, 40만이 훌쩍 넘어갑니다. 우리 오늘 읽는 책은 많으면 1000명, 적으면 500명. 더 많나요? 많으면 5, 6천, 적으면 2천이라고 우리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이런다고 해서 제가 기죽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봐주는 게 좋습니다만은 이런 책 읽는 시간은 소수자들만이 함께해도 충분합니다. 세상에 책 읽는 사람이 몇십만 명, 몇백만 된다면은 그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망조가 들린 거죠. 저는 전혀 기죽지 않을 겁니다. 많으면 5, 6천 명, 적으면 2천 명. 여러분과 함께 당당하게 하객진과 대결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은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 이엔랭커의 장편 소설 장렬지 골랐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장렬지입니다. 이 장렬지는 2013년에 중국에서 간행이 됐고요. 물론 중국에서 또 금서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지난 3월 달에 문현선 선생의 번역으로 간행이 됐습니다. 이엔랭커는 지지난달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전체주의 그리고 언론 통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적지 않은 사람이 이엔랭커를 주목했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중국에는 개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단과 국가가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높지요. 사람이 개인과 가정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집단과 국가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죠. 장렬지의 의도는 대체로 이런 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도 이 점을 증명해주고 있지요. 중국인이 집단과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모든 사람이 집단의 형식과 국가에 꽁꽁 묶여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명과 개인의 운명은 반드시 집단과 국가의 의지의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와 집단 속에서 사람들은 최대한 사상을 통일하고 언론을 통일하고 행동을 통일해야 하지요. 전체주의적 통제에 대해서 이처럼 신랄한 비판을 퍼붓습니다. 그러니 중국 권력층에서 볼 때는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죠. 이 이엔랭커의 책은 나오는 족족 금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소설가의 존재 이유랄까요? 근거는 그야말로 불온성입니다. 어떤 체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요. 이 대결하는 그 자세를 잃는 순간 작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위화, 모엔, 수퉁 등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이엔랭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2, 3년 전에요. 3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이엔랭커의 장편 소설 딩시마을의 꿈을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별로 기억 못하시죠? 대부분이 기억 못하실 겁니다. 딩시마을의 꿈 표지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에이즈가 창고라는 이 중국을 그린 소설이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작품이었죠. 그리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이 군부의 타락, 부패를 고발한 19금 소설이었습니다. 19금 좋죠? 네. 읽어보시죠.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잘 쓴 소설입니다. 그리고 풍아송
우리 옌링커 소설의 그 출발점은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의 그 폭력성, 야만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풍화송과 지식인의 문제,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입니다. 사서도 그렇습니다. 이 말고도 물처럼 단단하게 등 아주 멋진 소설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 중국 소설에 푹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모옌도 좋고요. 그리고 수튼도 좋고 위화도 좋습니다. 옌링커는 그들에 못지 않습니다. 기회 닿는 대로 중국의 좋은 소설들, 아시아 문학을 읽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옌링커는 58년생입니다. 하남성에서 태어났고요. 루신 문학상을 2번이나 수상했다는 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좋은 작가, 좋은 작품을 고르는 팁 중에 하나는 중국 문학의 경우 루신 문학상을 수상했는지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루신 문학상을 2차례 수상했고요. 라오서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중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로서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중국에는 노벨 문학상 작가가 있었죠. 모앤이 그랬고요. 그리고 중국계 작가죠. 카오싱젠,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오싱젠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소개해드린 대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딩시 마을의 꿈, 사서, 물처럼 단단하게, 풍화송 등이 있고요. 산문집 나와 아버지, 위화도 그렇듯이 산문집도 참 좋습니다. 옌링커 한번 좋아해 보시죠. 중국의 어두운 그림자, 그 다크사이드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장렬지는 장렬, 우리가 불꽃이 터지다 할 때 그 장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장렬이 동네 이름이에요.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마을의 이름입니다. 이 장렬이라는 마을이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거대 도시, 초호화 도시가 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라고 그럴 때는 이 지자는 읍지, 군지, 면지 이런 게 있죠. 역사, 문화, 지리지라는 뜻의 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렬지라는 제목의 뜻은 장렬이라는 동네의 역사, 문화적 이 지리를 밝히는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작가가 장렬이라는 이 동네, 원어로는 짜레라고 발음합니다만은 이 짜레라는 곳의 역사 문화적 궤적들을 쭉 따라가면서 기록합니다. 우리 군지나 이 면지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면은 뭐 자연 환경, 역사적인 배경, 흐름들, 그리고 특산물, 그리고 이 동네 출신의 인물 이게 쭉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체제를 그대로 받아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 재밌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목차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리 연역, 인물편, 종합경제, 자연생태, 방위산업, 사업, 문화, 문물, 그리고 역사, 인물의 변화, 지리 대변역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문화, 지리지의 형식을 빌려서 소설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거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19금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요. 또 무협지스러운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쿵밍양, 쿵씨 집안의 4형제 얘기들입니다. 쿵밍양은 마을을 지나는 기차, 화물칸에서 물건을 훔쳐 부를 축적하고 새로운 촌장으로 추대됩니다. 이제 촌에서 시작해요. 그는 아버지의 원수였던 촌장 추칭팡, 이 쿵씨 지방과 주씨 집안의 대결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뱉은 침에 익사시켜 죽이는데 이 광경을 지켜본 촌장의 딸 주잉은 쿵밍양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자레를 떠난다. 침을 뱉어서 익사시키는 장면을 보면은 위화의 대장편소설 형제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형제도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이후 마을 전체가 공모하여 기차에서 물건을 계속 훔치며 막대한 부를 쌓게 된다. 그러니까 도둑질로 부를 형성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차가 빨라져 자래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도시에서 유흥산업으로 큰 돈을 번 주잉은, 이 주잉이 누구냐면은 원수였던 촌장 주칭팡의 딸입니다. 이 주잉은 이른바 매춘업의 대가입니다. 유흥업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도둑놈과 이 매춘업의 대가들이 모여서 이 짜레라는 도시를 초호화 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화려한 이 스카이라인의 마천루라 그러죠. 어마어마한 건물들의 이면을, 중국의 이 자본주의 발달의 이면들을 이렇게 포착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흥사업으로 큰 돈을 번 주잉은 마을로 돌아와 쿵밍량과 쿵씨 집안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하고요. 뭐 돈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선거 이후에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도 보십시오. 당겨 말하자면은 뭐 스포일러입니다만은 쿵밍량과 이 주잉이 결혼합니다. 도둑놈과 고급 매춘부의 결혼. 이게 중국 이 현대 문명을 이끈 핵심적인 힘이라고 우리 옌링컨은 통렬하게 풍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자레는 촌에서 진으로, 진에서 성으로, 성에서 시 및 초대형 도시로 발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쿵밍량도 이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 주잉도 뭐 당연히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초대형 도시 짜레는 쿵밍량 시장이 붙인 라이터 불에 불타고 재만 남게 됩니다. 이 허망함이죠. 우리 옌링컨은 곳곳에서 문명의 허망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중국 이 현대 문명, 고속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 초고속으로 이 발전한 중국의 이 자본주의화 과정을 보면서 아주 깊은 허망의 시면을 발견합니다. 이 소설에서도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도둑놈과 매춘부의 도시라고요. 도둑놈은 쿵밍량으로 대변되고요. 매춘부는 주잉으로 대표됩니다. 둘이 결혼합니다. 거래를 하는 거죠.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둑놈과 매춘부가 중국의 고도 산업화를 이끈 쌍두마차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마을이 매일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와 빨간 불꽃이 공기를 태우고 밤낮 할 것 없이 고무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하수구에서는 악취가 올라갔다. 하지만 모두 냄새에 익숙해졌다. 한바탕 비가 쏟아져 냄새를 씻어내면 산뜻함 때문에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고 불쾌해졌다. 그래서 병원이 또 바빠졌다. 환자가 학교 학생처럼 많았다. 환자가 늘자 제약공장과 약병 및 포장 가공 공장이 필요해졌다. 가공 공장이 많아지자 세금과 위생 부문이 바빠졌다. 이런 식입니다. 뭐 지금 중국의 현실을 봐도 크게 낯설지가 않죠. 이 도둑놈들이 또는 매춘부들이 오죽이나 도시를 튼실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또 매춘부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주잉의 명언입니다. 이 주잉의 안내로 자레 마을의 젊은 처자들이 다 도시에 가서 몸을 파는 일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이 신기루와도 같은 도시 자레를 만들어 가죠. 우리 주잉의 얘기 들어볼까요? 진해, 아직 시가 되기 전입니다. 대도시가 되기 전입니다. 진해 유흥가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해요. 천회천이나 세외도원 같은 곳이 한두 곳이면 안 되죠. 천회천은 하늘 밖의 하늘. 그러니까 뭐 하늘보다 더 하늘 같은 곳이란 뜻이고요. 세외도원은 세상 밖의 무릉도원이라는 그 유흥 주점을 얘기합니다. 유흥가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유흥가예요. 이 천회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제가 차마 얼굴 붉힐까봐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께 들려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촬영 감독님이 아직 젊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만, 30이 넘으신 분들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여섯 곳, 7, 8곳을 만들고 진 전체를 유흥가로 만들어야지 세상 아가씨를 전부 자례로 데려오고 아가씨가 오면 돈 있는 상인들도 따라올 테고 그들은 편의를 위해 자례에 투자하겠죠. 외국인이 그곳을 제일 좋아해.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자례에 와서 공장과 회사를 열 거야. 외국인과 부자들이 아가씨를 끼고 온 거리를 오갈 때 자례는 유명한 진, 도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현장, 시장이 되고 바로우 산맥의 황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주인이 자신의 남편이 된 쿵밍양을 꼬드깁니다. 근데 여성들은 외국인들 또는 장사꾼들을 불러들이는 미끼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타락해가는지 마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의 한 구절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군데군데 딩시마을의 꿈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은 또 어떻게 부패해가는지 중국 사회의 그 병폐들을 아주 흥미진진한 언어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술적 사실주의의 방법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줄거리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듯이 쿵밍양이 라이탑불을 잘못 붙이는 바람에 도시가 사라져버렸다 그랬죠? 그 장면 보십시오. 얼마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한순간에. 화려한 도시의 종말 그 후 바로 이 장면에서 이엔 랭컨은 중국의 현대 문명 고도 산업화의 종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다음날 동쪽에서 태양이 떠올라야 할 시간인데도 해가 나오지 않고 그동안 자례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검은 연무가 하늘을 뒤덮었다. 대낮인데도 스모그로 3, 4m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 도끼에 봉황, 공작, 비둘기, 꾀꼬리 같은 새들이 죽었고 사람들은 전부 폐병이나 천식에 걸렸다. 30년 뒤 겨우 스모그가 거쳤을 때 자례에서는 더 이상 새나 곤충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30년 전 그들이 무릎을 꿇고 지나갔던 길에서 그때 흘렸던 무릎의 피와 눈물이 촉촉한 진흙이 되고 햇빛이 그 핏자국과 진흙을 비추자 아름다운 모랑과 작약, 장미가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쿵시 집안 사람들이 피 흘렸던 길에서는 온갖 꽃과 나무가 솟아났다. 묵시록적인 진술이죠. 그리고 이 문명이 무너지고 난 자리에 30년 지나고 나서야 꽃들이 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딩시마을의 꿈과 함께 장렬지 꼭 읽어보십시오. 지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옌링크 소설 쓰기 방법과 관련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설의 구성 원리, 소설의 이 내적 형식을 읽는 방법은 광고하겠습니다. 정선태 TV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쭉 따라오시면은 소설의 그 내적 형식들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그 형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하지 않을까 싶어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은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옌링컨은 신실주의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귀신할 때 신자죠. 사실할 때 실자고요. 아마 매직 리얼리즘, 마술적 사실주의를 신실주의라고 번역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상이나 판타지에 가까운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옌링컨은 그런 판타지에 가까운 얘기들이 중국의 현실들을 더욱 적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론의 잣대를 들이대면은 보이지 않던 진실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옌링컨은 신실주의를 두고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짧게만 보겠습니다. 신실주의는 중국의 현실 속에서 숨어있는 내적 인과를 찾고 핵분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핵을 포착하여 분열 과정 중의 황당함과 혼란, 무질서, 거짓, 비논리를 설명한다. 장렬지에서 드러냈던 것이 바로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촉발하는 핵이었다.
장렬지는 어둠 속에서 가장 중국적인 것을 찾으려 했다. 신실주의는 깊은 강물 속 고요한 물줄기로 가려진 강바닥과 제방을 직시하며 해수면 아래 3분의 2 지점에 놓인 보이지 않는 빙산의 내적 진실을 드러내려 한다. 그렇게 해서 해수면 위로 보이는 빙산의 3분의 1이 왜 다른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인지를 증명하려 한다. 맨 뒤에 덧붙인 작가의 말에서 옌링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주의, 매직 리얼리즘 또는 마술적 사실주의. 보르헤스나 마르케스를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남미에서 시작한 소설 쓰기 방법이었죠. 중국에서 옌링커에 의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그런 이 신실주의를 이해하고 나면은 이 소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중국 거대한 빌딩 숲을 가린 저 스모그 보십시오. 그 안에서 인간들의 삶은 얼마나 열악해지는지, 물질적 풍요 이면에 인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옌링커의 소설을 읽으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중국의 문제이기만 한지 우리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을 읽는 책 옌링커 장렬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